자, 4월 15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주차 접어들었고요. 17단원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내용이 이제 프로그램의 코드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문, while문이라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while문하고 기능과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제 for라고 하는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for문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문하고 조금 다르게 while문은 이제 조건을 설정하는 건데 얘는 반복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while문을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연습 문제로요. 그 연속성 자료형을 다루는 게 while문에 비해서 기능이 훨씬 많고 쉬워요. 그래서 목적과 결과가 같아요. while하고 for문은요. 근데 오늘 수업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while문하고 for문을 동시에 정리하는 게 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요. while문은 사실 버리셔도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포문을 작성하면서 반복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요. 레인지 함수 우리가 그 내장 함수에서 살펴봤었는데 수열을 생성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리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레인지 함수의 사용 방법이 레인지 시작값과 종료값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가값을 명시하는 겁니다. 증가값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그냥 1로 설정되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명시한 변수가 시작값부터 종료값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여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while문보다 편해요. while문은 쓰다 보면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 바쁜데 얘는 그냥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슬라이싱 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 파이썬에서 어떤 범위를 지정하면은 항상 그 종류값 전까지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0,5라고 진행하면은 0부터 5까지가 아니라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while문에서 했었던 예제를 그대로 for문으로 포팅한 겁니다. 자, for x가 range 1, 11 그러면은 x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죠. 증가량이 따로 명시되지 않으면 플러스 1입니다. 그럼 x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라고 가정하시고 여기를 그만큼 여러 번 생각하시면 돼요. x가 1부터 10까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여기 퍼센트 뒤에 세팅돼서 출력이 된다면 x는 1부터 10까지 쪼르륵 출력이 되는 거죠. while문보다 훨씬 간단하죠. 자, 구구단 출력하기 예제입니다. 인풋 함수를 써서 뭔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게요. 그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x에다가 7이라고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죠. 입력값은 7입니다. 라고 하면 출력이 될 거고요. 빼기 기호를 30번 반복 출력해갖고 구분선을 하나 쭉 그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 한 거니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y라는 변수를 잡고요. 1부터 10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y는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고 증가량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1씩 증가합니다. x는 7이라고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 z라고 하는 값이 7 곱하기 1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7 곱하기 1이 7 곱하기 2, 7 곱하기 3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계산이 수행이 될 거고 그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자리에 7, 이 자리에는 1부터 9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는 7을 곱한 z값을 문자열로 구성해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9구단 7단에 대한 수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합계 구하기입니다. 합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먼저 초기화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합산을 위한 변수가 반복문 안에 있다면 반복을 도는 동안 여기서 썸은 0이라고 한다면 반복문을 매번 할 때마다 합계를 0으로 리셋하고 또 더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밖에다가 합계를 구할 변수를 초기화를 해놓고 x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죠. 그럼 썸 스스로 x만큼 증가라는 건데 x가 1부터 10까지예요. 그럼 결국 썸은 이제 1부터 10까지 총합이 되는 거죠. x가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썸은 0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썸은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x의 변화값, 변화량에 따른 썸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쭉 누적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 단어는 지난 시간 예제랑 다 똑같아요. 네, 구문을 좀 비교하면서 보시라는 의미로 만든 단원이라서요. 자, 값의 변화 단계 조절입니다. 자, 레인지 함수의 마지막 파라미터가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생략하면은 그냥 1로 생각한다 그랬죠. 자, 0부터 50 전, 49까지고요. 증가량이 10씩입니다. 0, 10, 20, 30, 40, 50까지 가면은 50은 49까지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탈락인 거죠. 그래서 A의 출력값이 0부터 40까지가 되는 거고요. 10부터 0 전까지니까요. 이건 10부터 1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2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B의 범위량이 10부터 2까지 작아지는 거죠. 포문하고 while문의 결정적인 차이가요. while 같은 경우는 A는 0, while 레인지가 아니고 A가 50보다 작은 동안 A 플러스 이퀄 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죠. 그리고 나서 while문은 종료하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초기식에서 만들었었던 변수를 반복문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을 하는데 포문 같은 경우는 이때 만든 변수를 포문이 끝나고 나면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 A가 이 블록 안에 종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블록 안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파이썬에서는 사실 요 A라고 하는 값이 포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긴 합니다. 못 쓰는 건 아닌데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으로 봤을 때 이 A는 포문을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다른 거 다루실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파이썬만 유독 얘가 포문 밖에서까지 남아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예제랑 이제 다 똑같은 부분이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연속성 자료형을 다룰 때 어떻게 수행하는가예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자, 문자열, 튜플, 리스트 같은 연속성 자료형들은요. 전부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어요. 0부터 len 빼기 1까지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길이가 5인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인덱스는 0, 1, 2, 3, 4까지니까요. 주어진 값 전까지 0부터 1씩 증가한다. 이게 포문의 규칙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탐색할 때는 0부터 길이까지. 그럼 만약에 길이가 5라고 치면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게 되죠.
이 범위 안에서 리스트 객체 i번째에 접근해라 라는 식으로 리스트의 원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while문에서도 같이 봤던 거예요. 이 첫 번째 방식이 전통적인 연속성 자료형 탐색법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스타일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은 파이썬 자체의 방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포문에다 리스트를 박아버리세요. 만약에 리스트가 10, 20, 30, 40이다 라고 하면은 i가 순서대로 10, 20, 30, 40이 됩니다. 모든 원소가 이 변수에다 들어와요. 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즌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는 4가 되겠죠? 자, i라는 변수를 잡으면서 레인지 0부터 4 전까지.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가 되고 1씩 증가합니다. 자, 이 범위를 충족하는 동안 여기를 반복 수행할 건데요. i는 0, 1, 2, 3이고요. 시즌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입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이 각각의 원소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0번째 원소는 봄, 1번째 원소는 여름. 이런 식으로 쪼르륵 출력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리스트의 원소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탐색한 원소를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MSG라고 하는 리스트인데요. Python is 굿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박아버리면은 i가 그냥 Python is 굿이 돼요. 순서대로. 아까 봤었던 방법은요. 시즌스의 i번째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가 인덱스를 직접 사용해서 하드코어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i 번째가 어쩌고 나중에 가면 또 j 번째가 어쩌고 그래서 좀 헷갈릴 소지가 많아요. 근데 아래 거는 리스트의 원소가 직접 들어오니까 몇 번째 항목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식의 포문은 현재 탐색되고 있는 원소가 몇 번째 항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사항이 리스트를 탐색하면서 짝수 번째 항목만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항목을 처리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간다면 이런 스타일의 탐색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리스트 전체 원소를 탐색해야 될 때만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응용해 볼게요.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무작위로 넣은 겁니다. 총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총점을 위한 변수를 0으로 세팅해 놓고요. 스코어를 바로 넣습니다. 총점을 구할 때는 몇 번째 항목이다라는 거를 염두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스트를 바로 넣어요. 그러면 이 V가 순서대로 100, 82, 98, 76, 91이 돼요. 원소가 일로 직접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토탈에다가 저 원소 값을 계속 더하면 결국 토탈은 리스트 원소의 총합이 됩니다. 자, 총합을 개수로 나눠요. 리스트의 개수는 렌으로 구하시면 되죠. 자, 일부러 출력값 소수점까지 가는 거 싫어서 정수 부분에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 평균 나오죠. 자, 출력을 위해서 총점은 얼마, 평균은 얼마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0번째, 1번째 이 자리에 세팅할 수 있도록 포맷 함수 썼고요. 그 결과를 출력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예제에서 짝수 번째 항목만 총점을 구해라, 홀수 번째 항목만 총점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거는 인덱스 번호가 안 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다시 찾아야겠죠. 자, 인덱스 번호와 원소에 대한 값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게 에너미레이트라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요 튜플을 리턴해요. 에너미레이트라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주면은 튜플에다가 인덱스 번호와 원소 값을 줘요. 이거를 K라고 받으면 K의 0번째가 인덱스고 K의 1번째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데, 이거를 애당초 A, B라고 나눠서 받으면 앞에 게 인덱스가 되고 뒤에 게 원소가 되죠. 구조분해 문법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에너미레이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되는 V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고요, I는 인덱스 번호고 V는 원소 값이 돼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반복문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는 I하고 V는 단순히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 A, B라고 하시건 X, Y라고 하시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네 둘은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자,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이런 리스트를 에너미레이트 함수로 넣으면은 I는 인덱스 번호예요. 0부터 쭉 나오는 거죠. V는 리스트의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리스트의 원소 값이 오죠. 이렇게 인덱스 번호와 원소 값을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파이썬 반복문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입니다. 자, 포문은 반복문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연속성 자료형의 탐색을 위한 기능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사실 포문을 요약하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포문에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 range in to from, 레인지 함수였죠. 포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연속성 자료형이었어요. 연속성 자료형의 종류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입니다. 정수는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죠. 레인지 함수를 통해서만 쓸 수 있죠. 포문에서 원소의 인덱스와 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는 에너미레이트 함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연구과제 문제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네, 똑같이 들어있네요. 자, 연구과제 포함해서 10시 반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연구과제 풀이하면서 다음 내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40분이요. 자, 17강 연구과제 풀이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입력받은 임의의 정수 x를 이제 팩토리얼로 사용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x를 입력 받을게요. int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서 일단 입력값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값이 %d x. 자, 이렇게 해서 입력값을 쭉 출력을 했고요. 팩토리얼은 1부터 그 숫자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총합이 아니라 총 곱셈이 되는 거죠.
사실 뭐 곱하기니까 1은 안 곱해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1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for i in range 1부터 x까지 가려면은 x라고 하면 정작 x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총합을 구할 때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곱할 거니까 0으로 초기화하면은 아무리 곱해도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1로 초기화해야죠. 그래서 팩트에다가 i 값을 곱하면은 %d의 팩토리얼은 %d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x의 팩토리얼은 팩입니다. 팩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팩토. 자, 그래서 5를 입력하면은 이 꼴이 빠졌네요. 5. 네, 5의 팩토리얼은 120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그럼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을 총 동원해보기 위한 단원입니다.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서로 중첩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if문, while문, for문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얘네들은 서로 중첩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if 안에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for 안에 if,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근데 while문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가운데를 클리어하고 다시 자주 쓰이는 것들 위주로 표현한다면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중첩 조건문입니다. if문이 이제 중첩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 간의 그 블록 포함 관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요만큼이 있고 if문에 해당하는 블록이 요만큼 있죠. else에 해당하는 블록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있어요.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60점을 입력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면 60이 7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니까 요 if문을 통째로 건너뛰고 else로 갈 겁니다. 그래서 패스하지 못했습니다가 출력이 될 텐데 만약에 72를 입력했다. 그러면 72가 70보다 크다라는 거는 조건이 참여되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죠. 프린트 패스입니다. 패스입니다라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패스입니다를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봤더니 if가 또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if문을 또 판단을 하는 거죠.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72가 80보다 크다. 안 맞죠? 그럼 else로 가서 c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f문 안에 if문이 들어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써요. 우리 왜 가끔 웹사이트 안에 보면 결과의 재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조건을 이제 짱 박아 놓고 그 안에서 세부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드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면은 시작 해서 포인트가 70보다 크냐. 그래서 얘라고 하면은 조건을 일단은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보는 거죠. 포인트가 90보다 크냐. 예. 아니요 또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문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코드 명령문을 써서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직접 구사하시는 것보다는 마치 영어 문장 해석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세요. 읽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구사도 자연스러워져요. 주의하실 거는 들여쓰기 수준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들여쓰기 수준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엔 반복문에 포함된 조건문입니다. 반복을 수행하는 동안 매 회차마다 조건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수행 1회마다 매 반복 회차마다 계속 판별합니다. 주로 반복문에서 쓰이는 이 조건값에 대한 검사를 해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10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게끔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하기보다는 약간 좀 뭉뚱그려서 판단을 하죠. 자, i가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고 할 때 일단 반복을 하는 동안 조건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일단 i가 1일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조건 안 맞죠? else로 가요. 그럼 i는 홀수라고 출력하고 y에다 더해요. 자, 한 번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이번에 i가 2가 되죠.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맞죠? 그럼 i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x에다 더해요. 자, if 했으니까 else는 건너뛰는 거죠. 자, 또 다시 가서 i가 3이 됩니다.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조건 안 맞아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짝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홀수란 얘기고요. 그래서 3은 y에다 더하고 i가 4가 되면 if문 조건이 맞으니까 x에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수행하면은 짝수랑 홀수를 전부 구별할 수 있고요. x는 짝수들의 합만 더해지게 되고 y는 홀수들의 합만 구해지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반복을 수행하는 동안 조건을 매번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짝수들의 합은 x고 홀수들의 합은 y다 라고 결과를 각각 꼽아내는 게 가능해져요. 조건문 안에 반복문 안에 조건이 들어가면 몇 가지 패턴이 생기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몇 가지를 제가 추려왔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반복 수행 시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거예요. 자, 0부터 4까지 반복합니다. i가 0부터 4까지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i가 이제 4일 때 반복을 건너뛰게끔 하려는 거예요. i 값을 출력하고 사이에다가 선을 그어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i 값을 출력하고 선 긋고 i 출력하고 선 긋고 i 출력하고 선 긋고 또 출력하고 선 긋고 마지막에도 출력하고 선을 그을 거예요. 요거 출력문과 구분선 긋는 게 있다면 반복문 안에서 i 값 출력하고 선 긋고 이게 한 세트가 되니까 마지막에도 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만 구분선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특정 수행을 마지막 회차 때는 하지 않도록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0, 1, 2, 3, 4까지 반복하는 동안 4일 때를 건너뛰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수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요 범위 최대값이거든요. 대체로 이거는 리스트의 길이로 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 변수 값을 활용한다면 i 플러스 1 여기에 1을 더하면 1, 2, 3, 4, 5가 되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변수로 잡았던 요 값보다 작은 애들일 때만 반복을 해라 라고 처리하는 게 가능해져요.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 마지막 값이 레인지에 걸어놓은 요 값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얘를 해라 라고 하면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콕 언제 쓰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처리 과정이에요. 자, 이번엔 중첩 반복문입니다. 얘가 골치가 제일 아파요. 바깥의 부모 반복문이 1회차를 수행하는 동안 안쪽의 자식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i가 0,3이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예요. 그럼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이라고 출력하는 게 0, 1, 2만큼 출력을 하겠죠. 이 자리에서요. 자, 그러고 나서 i가 일단 0일 때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j라는 놈으로 반복문이 또 있네요. 중첩 반복문을 수행할 때 주의하실 거는 이 조건값이 겹치면 반복이 엉켜요. 요 두 개의 변수를 반드시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럼 i는 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j만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0부터 4까지요. 그래서 i가 0일 때 i를 0이라고 박아놓고
제2가 0부터 4까지 반복을 합니다. 요 반복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끝났다.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루틴이죠. 선을 한번 걷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에 대한 1회차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i가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i 1이라고 짱 박아 놓고요. 들어왔더니 j 0부터 다시 하래요. 그럼 이제 i를 1이라고 짱 박아 놓고 j는 0부터 4까지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다 끝나고 데려오면은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i가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j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첩 반복문의 규칙인데요. 우리 이 규칙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외웠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세요. 지금 이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9구단을 출력할 수 있는 그 포맷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i의 변화 범위는 레인지 2,10입니다. 그래서 2부터 9까지 변화하게 한 거고요. 자, i가 이제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안에 반복문이 또 있는데 얘가 매번 다 반복 수행해야 되죠. j는 1부터 9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i가 처음에 2부터 시작하니까 i에다가 2라고 짱 박아 놓고 j는 1부터 9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k를 구하는 거죠. i 곱하기 j. i는 2라고 고정되어 있고 7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해서 9까지 곱하면은 k는 9구단 2단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2, 1부터 9, k는 결과값. 이렇게 수식 만들어서 출력하라고 하면은 9구단 수식이 쭉 나오고요. 사이에 구분선 하나 그었습니다. 이것도 i 값에 대해서 마지막 회차 생략하고 출력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i가 3이 돼요. 그럼 이제 j를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규칙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 실행 결과를 이제 주피터에서 실행을 하면 출력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력되다가 중간에 끊겨요. 에러 메시지는 아니고요. 사이즈 리미트에 걸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출력 결과 보고 싶으면 얘를 누르라는 내용이에요. 요 클릭하시면은 출력 결과가 새 창에서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에러, 빨간색 메시지가 아닌 이상 에러 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반복문이 2차로 중첩됐을 때 바깥의 반복문은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0,0, 0,1, 0,2, 0,3, 0,4죠. 앞에 게 하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게 한 번씩 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두고서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i번째에 대한 j번째라고 하면은 2차원 리스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요. 아마 요 뒤에 단원에서 그 예제가 제시가 될 겁니다. 반복문의 흐름을 이제 제어할 때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뭐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럴 때 반복문을 몇 번 할지 모르니까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신에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롤링을 하는데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하면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루프 걸어놓고 하나씩 다운받으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 결과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라 라고 무한루프를 걸면서 이제 중단 조건을 거는 거죠. 자,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반복문에서 제시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브레이크.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면 반복을 강제로 종료합니다. 컨티뉴는 실행 흐름이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그럼 무한루프가 뭐냐? 반복 조건이 잘못 설정돼서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수행되는 거예요. while x가 10보다 작다. 초기식 1이래요. 그럼 1부터 9까지네? 라고 했더니 증감식이 1씩 감소해요.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9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안 끝납니다, 이거.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주피터 안에서 이제 파이썬을 돌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감싸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행을 이 주피터가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만약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행을 하면은 이 주피터 단에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무한루프를 돌려도 크게 그 컴퓨터에 위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파이썬으로 만든 독립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아무런 제약 없이 실행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그 기재를 해봤는데요. 요 예제는 이제 1부터 10 전까지 해서 홀수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간단한 방법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단지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의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예요. 굳이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홀수만 출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굳이 짜진 않아요. 그냥 예제가 약간 억지스러운 거니까 컨티뉴랑 브레이크의 기능에 대해서만 캐치해주세요. y가 0이래요. while true. 얘는 이제 다짜고짜 반복 돌리겠다는 거예요. 무한 루프로. 굉장히 이제 의지가 굳은 구문입니다. 반복 절대 안 끝납니다. 자, 일단은 y를 1 증가시킵니다. y가 1 됐죠?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봅니다. 조건 안 맞으니까 넘어가요. y가 10보다 큰지 봅니다. 안 맞으니까 넘어가요. 그럼 일단 1 출력하겠죠. 자, 끝나고 넘어갔어요. 2가 돼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맞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죠. 컨티뉴는 밑에를 안 보고 무조건 조건식으로 워프해요. 그냥. 컨티뉴의 기능은 무조건 조건식으로 워프해요. 자, 그럼 이제 y가 또 1 증가하니까 3이 되겠죠? 짝수 판별은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고 출력을 해요. 자, 다시 가서 4가 되면은 컨티뉴에 걸려서 워프, 5가 되면은 출력, 6이 되면은 워프, 7이 되면 출력. 뭐 계속 가겠죠? 자, 9라고 볼게요. y가 9가 됩니다. 이 품은 안 맞으니까 패스. 9가 10보다 크다. 안 맞으니까 패스. 그러면 출력을 하겠죠. 자, 돌아가요. 이제 10이 돼요. 10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맞으니까 컨티뉴에 걸리죠. 워프예요. 그럼 y가 이제 11이 되죠. 자, 첫 번째 if문은 지나가고 11이 10보다 크다. 드디어 여기 걸렸네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현재 반복문 안에 얼만큼 남아있건 상관없이 그냥 나가요.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얘는 당장 때려치기. 근데 이거를 홀수만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더 쉽죠. for, i, in, range 1부터 10 전까지 플러스 2씩 증감식. 그럼 1부터 시작하니까 13579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쉽지. 이거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의 사용법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만든 거니까 진짜 반복문을 이렇게 통째로 굴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은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다. 중첩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조건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 어떤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세부 조건을 판단합니다.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넣으면 반복 과정의 매 회차마다 조건을 검사해서 주로 반복문에서 쓰이는 인덱스 값에 대한 조건 분기를 수행하고요.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 이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바깥의 반복문은 행을 담당하고 안쪽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자,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고요. 반복문 안에서 쓰이는 컨티뉴는 현재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반복문이 중첩되었을 때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복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예약어는 브레이크였고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하는 건 컨티뉴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연구과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제는 문제 내기 쉬워요. 지금 기본 코딩 규칙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는 이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첫 번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수 x하고 y를 입력받았을 때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그 공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예제 두 개예요. 실습하시고 연구과제까지 하시기에 시간이 지금 남은 시간으로 조금 빠듯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 여유 있게 잡아서 다음 글씨는 11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구과제 18강 풀이하는 과정이 녹화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최종 완성 코드만 지금 녹화 화면에 넣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공배수 구하기 문제였죠. 일단은 두 개의 점수 x하고 y를 입력을 받으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입력부터 받을게요. x는 int input x를 입력하세요. 또 y도 입력 받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또 i는 1부터 100까지면은 101까지가 되겠죠? x와 y의 공배수라 함은 i를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i를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i를 출력을 하고, 이 조건에 맞을 때 i 값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토탈은 0 이렇게 해놓고 토탈 플러스 이퀄 i를 구하면은 프린트 1에서 100까지의 수 중에서 %x와 %d의 y %d가 두 개 들어가죠. d의 공배수에 대한 총합은 d. 자, 이제 x랑 y랑 토탈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는 3, 두 번째 수는 7 입력해 볼게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만 풀이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끔 이제 수학을 좀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항을 옆으로 넘겨서 if i를 x 곱하기 y로 나눈 시
0이면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주로 학업 중이신 분들, 수능 문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여기가 지형 특성상 학업 중이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셔갖고 요즘 이런 프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3, 7. 네, 결과 똑같아요. 자, 잠시 기다릴게요. 19단원입니다. 이제 문법에 대한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 가능해요. 대체로 이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 유형들을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기본 유형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 그 다음에 리스트의 탐색과 정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게 두 가지가 대표예요. 이 두 가지 연속성 자료형을 보잖아요. 걔네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자료의 구성을 좀 더 수월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정형화된 그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해요. 그런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잘 갖춰진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녹화는 소리가 들어갔을 때 줌에서만 끈 거라서요. 네, 딱 한 페이지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자료 구조라 함은 리스트 혹은 딕셔너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느냐인 거고, 그 효과적으로 다루는 동안 구성되는 일련의 코딩에 대한 절차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어렸을 때 수학에서 공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은 정의가 같아요. 되게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끔 웃긴 게 그 말 뜻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어요, 저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에 작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사용자가 내용을 어떻게 입력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좀 차이 있는데 이제 보통 4학년 혹은 3학년 때 학부 과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끔 이제 1, 2학년 때 배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거 적응 못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의 과목을 담당하니만큼 그 정형화된 그 실라버스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뭐 시간 복잡도라는 뭐 이론적인 얘기 조금 한 다음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순환이라 하면 반복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반복하는 동안 탐색할 수 있는 무언가 탐색한다라는 거는 연속성 자료형을 이제 원소를 하나씩 건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자료 구조에 변형을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최종 결론값을 도출해내는 것, 이거에 대한 정형화된 방식이 그 알고리즘 과목의 첫 번째고요. 뭐 여기서 계속 넘어가면은 그건 수업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전문적으로 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요즘 유행하는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코딩 테스트 문제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 코딩 테스트들의 배경 지식 정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푼다고 해서 이제 코딩 테스트 볼 수 있겠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해도 되겠다가 되는 거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별짓기 문제인데요. 웬만한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문제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첩된 반복문에서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반복을 돈다 하면 이렇게 딱 정해진 값만 돌았죠. 자, i가 0부터 4까지 수행하는 동안 j는 0부터 2까지 수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i번째 행에 대한 j번째 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할 수 있어요. i가 1 지나가기 위해서 일단 안쪽에 있는 j를 쭉 훑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 증가해서 다음 줄로 내려오면 j를 또 처음부터 쭉 훑고 가는 거고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딱 왁구가 잡혀 있는 그런 스타일의 탐색인데, 이 j 값의 범위에 어떤 계산식을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i가 0부터 4까지인데 j는 0부터 i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러면은 i가 0일 때는 j는 0부터 0까지가 돼요. 왜냐면 i 플러스 1이니까 1이잖아요. 0부터 1 전까지니까 그냥 0부터 0까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죠. i가 1이면 j는 0부터 1까지가 돼요. i 플러스 1이 이때는 2가 되니까 0부터 2 전까지 해서 0, 1. i가 2일 때는요, j는 0부터 2까지가 돼요. 왜냐면 i 플러스 1이 3이니까 0부터 3 전까지 해서 2. 이렇게 해서 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j의 반복 회차가 1씩 늘어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출력을 이렇게 시켜요. 첫째 줄에는 1개, 둘째 줄에는 2개, n번째 줄에는 n개를 출력해라. 자, 매 행마다 출력할 내용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빈 문자를 만들고, 자, i가 0일 때 j는 한 번 한다 그랬죠. 빈 문자열에다가 별을 한 번 더합니다. 그럼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연결이니까 별이 하나가 되겠죠. 그걸 이제 빠져나와서 출력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출력했던 내용을 지우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요 값이 2가 되니까 0, 1 두 번 하겠죠? 그럼 빈 문자에다 별을 두 번 더합니다. 그러면 별 이렇게 되니까 그걸 출력하고요. 만약에 요 스타라는 값을 여기서 초기화를 안 하고 위에서 초기화를 하면, 이렇게 초기화하고 이게 없다고 치면요, 빈 문자열로 들어와요. 처음에 i가 0일 때 여기 한 번 하죠? 그럼 스타에다 별을 한 번 더해요. 그럼 이제 스타는 별이 한 번 됐어요. i가 0일 때 출력해요. 첫 줄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요. 다시 가요. 요거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i부터 i가 이제 1이 되니까 2 전까지 두 번을 하는데 그 두 번 스타에다가 별을 더해요. 근데 아까 더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럼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출력이 누적이 돼버리죠. 총합 구하는 때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요 문제는 행마다 이전 내역을 날려버려야 되니까 초기화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출력할 때는 별이 쪼르륵 한 개씩 닙니다. 저는 이거 학교 때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이게 나왔었는데요, 진짜로. 문제가 어땠냐면은 컴퓨터실에서 보지도 않았어요. 일반 강의실에서 봤어요. 그냥 시험지에 요거 하나 인쇄해서 주더니 이렇게 나오도록 코드를 손으로 쓰래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 학부생들은 그렇게 시험 손으로 많이 봐요. 손코딩 되게 많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이 출력을 역으로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를 짜라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면 되니까 반복문을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짜고 여기 온갖 목에 다 들어가고 쌩 난리가 나는데, 이 문제의 취지는 반복의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한된 조건 안에서 동적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만 고치세요 라고 단서가 들어가야 그 문제가 진짜 의미가 생겨요. 여기만 고쳐서 출력을 역으로. 그게 아마 연구가 적네. 여기만 고쳐서 출력을 역순으로 해봐라 라는 문제가 제시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요거와 i값 요겁니다. 자, i가 0일 때 5개 출력해야 돼요. 총 5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0부터 4까지가 돼야 됩니다. i가 1일 때 4개 출력해야 돼요. 4회 해야 된다는 얘기죠. 0부터 3까지 하면 됩니다. 2일 때 3회 0부터 2까지, 3일 때 2회 0부터 1까지, 4일 때 1회 0부터 0까지. 그러면은 레인지에 걸어야 되는 값은 5, 4, 3, 2, 1이 되죠. i는 반대로 0, 1, 2, 3, 4로 커지고요. j2의 반복 범위는 5, 4, 3, 2, 1로 줄어들어야 돼요. 전체 5줄을 출력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은 5 빼기 i가 됩니다. 이런 수식을 찾아내시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짓기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로 가장 유명한 데가 그 백준 알고리즘인가 뭐 그렇죠. 별짓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별짓기 문제 시리즈로 있어요. 23개나 있네요. 10번 이렇게 출력하래요. 15번 이렇게 그 알파벳 A 모양 비슷하게 전개되면서 출력을 하래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 찾기 해보면요,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우리가 한 요거는 어디든지 찾아도 다 있어요. 그 다음 문제도 있죠. 요거까지는 되게 흔한 문제인데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별의별 변태들이 다 나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또라이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 유형 2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때, 특히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이거를 당장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근해 공식 이해하세요? 전 고등학교 3년 다닐 동안 그거 외우고 다니면서 그거 이해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공식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를 생각하는 거는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 접근이에요. 우주는 왜 생겨났을까?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그때 왜가 나오는 거지. 공학은요, 여러 가지 현상을 최대한 많이 관찰해서
거기서 공통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예제를 접하셔서 풀이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해가 아니라 실험이에요. 납득을 위한 실험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거 이해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러면은 컴퓨터는 변수를 다뤄요. 변수는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 이진수로 저장되고 이진수는 전기가 흐를 때 반도체에서 흘러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이진수까지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공부할 자신 없습니다. 일단 외우세요. 자, 1차원 리스트 탐색입니다. 1차원 리스트 탐색 과정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의 길이가 5라면 레인지 0,5라고 해서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리스트 탐색 같은 경우는 len 리스트라고 걸어버리면 리스트의 원소가 몇 개가 되건 간에 반복의 범위는 알아서 설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가 있을 때 원소에 대한 총합계와 평균, 뭐 아까 나왔던 예제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 포인트 총합을 구한 토탈. 그러면 리스트의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요. 그리고 요 길이를 사용하면은 5죠. 0부터 4까지 반복하면서 포인트의 i번째에 대해서 토탈에 더해라.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총합을 다시 길이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여기에다가 len 포인트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사이즈 변수 없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서 len 포인트라고 또 적어줘야 돼요. 파이썬 입장에서 개수를 한 번 세라고 명령하는 게 좋겠어요? 두 번 세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똑같은 일 두 번 시키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코드 효율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그 명령을 두 번 쓸 거라면 명령의 결과를 변수에 담아놓고 재사용하세요. 소스 프로그래밍의 가장 첫 번째 미덕은 코드의 재사용이에요. 같은 연산을 두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효율성은 CPU의 전력 소모량으로 이어져요. 결국 돈이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개발자 코드 이런 식으로 다 돈으로 환산 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각종 회사에 가면은 팀장들은 코딩 안 하고 맨날 엑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돈 계산하는 거예요. 자, 리스트의 탐색 패턴 두 번째입니다. 리스트 자체를 여기다 걸어버리면 요 P는 알아서 원소가 되죠. 이 원소를 가지고 합계를 내면 이번에는 길이를 측정할 사이가 없었으니까 바로 len 하면은 그냥 길이 측정하는 거 한 번 하고 퉁칠 수 있죠. 네, 이건 아까 앞단원에서도 나왔던 이제 패턴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2차원 리스트. 앞단원에서 1차원 리스트까지 봤죠. 2차원 리스트 원소 출력입니다. 2차원 리스트는요, 각 원소가 각각 개별적인 리스트인 경우에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의 특정 원소를 출력하면은 개별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 데이터의 0번째는 여기죠. 1번째는 여기죠. 자, 그럼 마이 데이터 자체의 길이는 2입니다. 원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출력하면 2가 나와요. 0부터 2 전까지. 그럼 i는 0일이죠? 자, i 0일 때 마이 데이터의 0번째를 출력하라 라고 하면 여기 나오겠죠. i가 1일 때 마이 데이터 1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게 나오겠죠. 즉 마이 데이터의 i번째는 각각 개별적인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끊으세요. 그리고 마이 데이터의 i번째로 반복을 또 돌리시면 돼요. 스텝 1이에요. 뒷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자, 뒷부분에 추가된 코드입니다. 마이 데이터의 i번째를 가지고 독립적인 반복문을 또 만드는 거예요. len
4개네요. 4개. 이렇게 해서 사이즈 2 전까지 반복을 돌리면 마이 데이터의 i번째는 요건데 거기에서 j번째. 그러면 j 값에 따라서 0, 1, 2, 3이잖아요. 예, 걔네를 토탈을 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총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트의 길이로 나누면 요거 하나에 대한 평균과 합계와 평균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나서 다시 i가 1 증가를 해요. 자, 그럼 아까 별 찍기 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초기화하는 게 요 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요로 넘어갈 하면서 리셋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얘네들에 대한 총합을 구했으니까 i가 1 증가해서 i가 0일 때 i가 1일 때에 대한 반복을 처리하기 전에 토탈을 0으로 리셋하고 다시 i의 1번째에 대한 총합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2차원 리스트에서 행 단위로 합계를 구할 때는 초기화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밖에 있으면 2차원 리스트 전체 원소의 총합이에요. 복잡하시면 그냥 외우세요. 밖에 있으면 전체 총합, 안에 있으면 행 단위 총합. 자, 이렇게 해서 0번째 데이터 얘네들에 대한 총합. 자, 이 토탈이라는 변수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포문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게 맞아요. 안쪽의 반복문이 요거에 대한 처리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동안은 반복문 밖에 있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으로 들어온 거지. 자, 2차원 리스트 탐색 패턴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모든 리스트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원 리스트 자체를 반복문에 걸었습니다. 자, 마이 데이터 입장에서는 요게 하나고 이게 하나죠. 그러면 로우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각각의 원소가 들어오는 거니까 로우를 출력하면은 개별적인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마이 데이터의 원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걸 로우에다 저장하면 고지고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로우를 갖고 또 반복 돌리면 돼요. 자, 로우를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로우가 현재 요거니까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요 리스트니까 얘를 이제 반복에 걸어버리면 홀은 개별적인 원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고 로우의 길이로 나누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행 단위 총합과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까요? 시간이 조금 오래되고 왠지 분위기가 좀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2개 남았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내용 해보시고요. 아마 오늘 시간이 조금 아까 이번 두 번째 단원에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마지막 실습 시간은 조금 이제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갈게요. 지금 12시 25분이니까요. 1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하나 더 봐야 되니까 한 25분만 코드 점검하실 시간 좀 할애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리스트의 정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코드는요, 일전에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에서 다 기능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을 다룰 때 그 정렬이라던가 그런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리스트 자체를 역순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원본 리스트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요,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지 구해볼게요.
자, 얘랑 맨 끝에 거를 바꿔요. 한 번 하죠. 또 얘랑 그 다음 거를 바꿔요. 두 번 하죠. 가운데 거 놔두면 되죠. 근데 리스트 원소가 짝수일 때 5, 3, 7, 1, 9, 2라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돼요. 자, 리스트의 원소가 짝수개일 때는 2로 나눠버리면은 3번이 나오는데 리스트의 원소가 홀수개일 때는 2로 나누면 2.5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운데 거는 놔둬도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목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슬래시가 아니라 정수 부분의 목을 구하는 슬래시 두 개로 나눠야 반복 횟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i가 0일 때 반대쪽 원소를 구해야 돼요. 맨 끝에 거요. i가 1일 때도 반대쪽 원소를 구해야 되고요. 자, i가 0일 때 맨 마지막 거인 4랑 교환을 해야 되고요. i가 1일 때는 3이랑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전체 길이는 5고요. 5랑 0을 어떻게 해야 4가 나오고 5랑 1을 어떻게 해야 3이 나오는지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5 빼기 0에다가 1을 또 빼주면 돼요. 얘도 5 빼기 1에다가 1을 또 빼주면 되고요. 즉 전체 길이 빼기 i 빼기 1이라고 하면은 반대쪽 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건이 다 나왔으니까 반복을 돌릴게요. 레인지 0부터 하프, 즉 전체의 절반까지만 반복을 수행합니다.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 1씩 증가하겠죠? 반대쪽 원소 p를 구할게요. 전체 길이에서 i를 빼고 1을 또 빼면 된다고 확인했죠? 자, 이제 i번째와 p번째를 맞바꾸면 됩니다. a, b는 b, a라고 코딩하면 값이 맞바뀌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리스트 원소에다 접근하면은 리스트 원소끼리 바뀝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트를 역순으로 정렬하는 거고요. 순차 정렬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해 볼게요. 원본 리스트가 3일, 5, 4, 2일 때예요. 반복문의 중첩으로 구현을 하는데 이 중첩된 반복문의 범위를 한번 산정해 보자고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항목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리의 원소와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야 돼요. 자, 3하고 1하고 비교를 해요. 1이 더 작으니까 맞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 1로 갔다고 해서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0번째 자리를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1하고 5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1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패스. 1하고 2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그래서 첫 0번째 자리의 원소를 1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i가 1 증가해요. 나머지 거를 비교합니다. 3하고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4 비교해요.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 원소를 2로 확정합니다. 자, 다시 i가 1 증가했어요. 이제 5랑 나머지 원소들을 비교하면 돼요. 5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4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바꿔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리는 3으로 확정짓습니다. i가 1 증가해요. 3이 됐을 때 마지막 거랑 나머지를 비교합니다. 4가 더 작죠? 바꿉니다. 마지막 자리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즉 i의 변화량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거 빼고 증가합니다. i의 변화량은 0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니까 길이에서 1 뺀 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j는 i번째 자리를 찾기 위해 i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들을 찾기 위해서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비교합니다. 이 두 개의 반복을 중첩하면서 i번째 원소가 j번째보다 크면 맞바꾸면 돼요. 코드로 풀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길이를 측정하고요.
바깥의 반복문은 0부터 마지막 거 하나 빼고 j 의 반복문은 i 다음 번째부터 끝까지 해서 i가 j보다 크다면 맞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름차순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 비교식의 방향을 반대로 하신다면은 내림차순이 만들어집니다. 정렬 알고리즘이 보통 한 3가지 정도 알려져 있어요. 요즘 5가지 정도도 나온 것 같은데 버블 정렬, 퀵 정렬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어저께 유튜브 보다 보니까 면접 누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장에서 대뜸 그러더라고요. 버블 정렬 알고리즘 짜보세요. 근데 그거 한마디 툭 던지고 말더라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근데 파이썬은 mylist.sort라고 호출하거나 sorted에다가 mylist 주면은 정렬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소가 이렇게 단순할 때만 정렬이 되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 이런 거 정렬하라고 하면 정렬 못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렬 알고리즘 직접 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료 구조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 원소가 숫자가 아니라 딕셔너리일 거예요. 걔네들을 정렬하려면 직접 이 알고리즘을 구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로서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입니다. 반복문의 초기식이나 증감식에 수식을 적용하면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의 인덱스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와 같은 특성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쓰면 리스트 원소를 탐색,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 2가지가 결합된 게 이제 일반적인 알고리즘 기초예요. 그래서 리스트 원소의 재배치나 정렬은 굉장히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들을 섭렵했다라고 해서 코딩 테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딩 테스트에 직접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 보면은 문제 읽기도 어려워요. 일단 문제 자체가 이래요. 문제 설명, 문제 제한사항,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결과, 예시. 이걸 보고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문장 해석력이 좀 중요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오픈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문제가 여기부터 어마어마하죠. 문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 위한 그 배경 지식인 거지. 이거 다 풀 수 있다고 해서 나 코딩 테스트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의 결 자체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과정하고. 그러니까 언어 영역 시험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논술 쓸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이죠.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하고자 할 때 반복문을 중첩해야 되는데 그중 안쪽에 반복문이 담당하는 거는 열의 탐색입니다. 재배치하는 건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바깥의 반복문은 행의 탐색이었죠. 1차원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깥 반복문의 범위는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이고요. 연구과제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연구과제 문제는요. 오늘 시간이 다음 단원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시작할 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단원 넘어가죠.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봤었는데, 그럼 그러한 명령어들을 직접 만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자, 수학에서 우리가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의 이름은 f고요. 전달되는 매개 변수는 x고요. 거기에 종속된 수식은 x 플러스 1입니다.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기 때문에 그 앞 글자 따서 맨날 f라고 한 거지, 수학에서 뭐 ax라고 해서 문제될 거 없고요. hello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y는 hello에 5를 줘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f라고 하는 녀석한테 조건값을 전달하죠. 1을 주면은 x가 1이 되니까 1 더하기 1, 2를 주면 2 더하기 1, 3을 주면 3 더하기 1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f한테 적절한 조건값을 줬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여러 번 재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 미덕의 첫 번째는 코드 재사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코드들을 어떤 키워드에다가 그룹핑 해놓고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단위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함수는요, 특정 기능, 어떤 연산을 그룹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고요. 구문 형식은 정의한다, define이죠. 거기 글자를 줄여서 def라고 명시하고 함수 이름,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콜론. 그럼 이제 요 함수에 종속될 연산식, 각종 명령들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요 안에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봤었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거는 아무런 기능을 안 해요. 우리가 y는 f에다가 5라고 이 함수를 한번 써줘야 얘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요, 함수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을 안 합니다. 반드시 그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과 괄호 열고 닫으시면 돼요. 이거를 보통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하고요. 함수 정의가 호출보다 무조건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요. 이 안에 프린트문 2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ay hello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얘를 호출한 거죠. 그 안에 딸려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 또 호출하면 또 나오겠죠. 즉,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명령들을 say hello라는 그 명령에다가 그룹핑 해놓고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함수 파라미터입니다. fx는 x 플러스 1에서 얘를 좀 보죠. 자, 요 x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배워요. 주어지는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 이제 조건값 혹은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함수, 프로그램의 함수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한자어로 부르진 않고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파라미터가 필요하시면은 함수 이름 뒤에 괄호에다가 필요한 변수 이름을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변수에 저장될 값을 전달해 줘야 돼요. 자, fx라는 함수를 진짜 만들었어요. 얘는 호출하려면 x에 저장될 값을 줘야 됩니다. y는 x 플러스 1이고요. 수식에 대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호출하면서 F2라고 주면은 2가 1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F의 2는 한 번 더 썼어요. 2 더하기 1 해서 결과는 3이다 라고 만들어냅니다. 자, 또 호출하면 거기에 적합한 수식이 되겠죠.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그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호출할 때 에러 납니다. 자, f라는 함수에다 count를 정의했어요. for i는 레인지 0부터 count 전까지 하면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에다가 2를 주면은 이제 레인지 0부터 2 전까지니까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 출력을 했는데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foo missing 전달되지 않았대요. 한 개의 그 아규먼트가 count라는 이름의 아규먼트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니까 주어진 파라미터는 반드시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fx, y는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매개 변수가 2개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 함수도 매개 변수가 2개 필요하시면 함수 만들 때 콤마로 나눠서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출할 때 그 값에 맞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헬로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면서 x, y 2개를 전달받도록 했고요. z는 x 더하기 y입니다. 밑에선 수식을 출력했고요. 자, 이제 이런 출력문 관련된 기본 코드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헬로로 호출하면서 2하고 1을 주면은 2가 x로 들어가고 1이 y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값에 따라 z값이 산정되겠죠? 재사용합니다. x에 5를 주고 y에 3을 주면은 z는 8이 되겠죠. 자, 근데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요, 기본값을 줄 수 있어요. 이 기본값은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파라미터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뒤에서부터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전부 다 갖고 있거나 마지막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첫 번째 거는 기본값 주고 두 번째 건 기본값 안 준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기본값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호출할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기본값이 대신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는요, 값을 순서대로 전달하는 건데 호출할 때 변수의 이름을 명시하면은 순서 상관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럼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요. sum1이 x, y, z는 0이래요. z만 기본값을 갖고 있죠. 자, 그럼 모두 전달하면은 순서대로 1, 2, 3이 돼요. 근데 10하고 20만 주면은 x는 10, y는 20, z는 0이 돼요. 자, 요번엔 레코드, 이름, 국어, 영어입니다. 파라미터의 이름을 지정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레코드로 호출하면서 KOR 주고 네임 주고 ENG 준 거죠. 이렇게 순서가 막 뒤섞여도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기본값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지정 안 했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 걸 찾아가요. ENG에 80이 가고요. KOR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라는 게 파이썬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리턴 값입니다. 자, fx는 x 플러스 1일 때 y는 f의 5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요. y는 6이다. 그래서 이제 y에 6이 대입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단계를 보자고요. f에다가 5를 전달해서 f를 호출했더니 그 함수가 자신의 수행 결과를
자기가 호출한 자리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다짜고짜 y의 값이 대입되는 게 아닙니다. 함수가 연산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에 반환하는 것을 리턴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환되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함수 안에서 리턴하기 위해선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건문 같은 걸 사용해서 함수 코딩이 이만큼 있을 때 중간에 리턴을 수행하면은 함수는 리턴하는 즉시 수행을 중단합니다.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결과값을 돌려놓는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보세요. 플러스 x, y를 받았어요. 그러면 10이 x로 들어가고 y가 20이 되죠. z는 30이에요. 30을 리턴해라. 그래서 호출된 자리에다가 30을 갖다 놔요. 그게 a에 대입되는 거죠. 다짜고짜 a에 30이 저장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밑에 거 두 개가 설명이 안 돼요. 함수가 두 개 중첩되어 있으면 안에 거 먼저 실행하는 거였죠. 플러스로 호출하면서 a하고 100을 줍니다. 그럼 z는 300이 돼요.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3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300을 출력하는 거예요. 함수가 리턴 값을 어디엔가 대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밑에 거 볼까요? 플러스하고 5하고 7을 줘요. 그럼 여기서 xy 받아서 12라는 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갖는 함수는 직접 출력할 수도 있고 다른 연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풀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xy 두 개를 받아서 x가 10보다 작거나 y가 10보다 작으면 리턴 0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더해서 z를 리턴합니다. 100하고 200을 주면은 요 조건이 둘 다 안 맞으니까 넘어가요. z는 300을 구해서 리턴하니까 요 자리 300 출력했죠. 근데 1하고 2를 주면 x가 1이고 y가 2예요. 자, 1이 10보다 작다. 참이죠. 2가 10보다 작다. 요것도 참이니까 조건이 성립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턴 0이래요. 그럼 이 0이라는 값을 호출된 자리로 돌려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밑에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라미터를 검사해서 그 내가 진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적합한 값이 전달됐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자, 파이썬 코드를 이제 쓰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얘가 x는 1, y는 2 넣어서 두 개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럼 바를 호출하면은 이 자리가 1,2라는 튜플 값이죠. 그럼 a의 0번째는 여기 a를 직접 출력하면 1,2가 되고, a의 0번째는 1, a의 1번째는 2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튜플이 있을 때 x, y는 1,2라고 하면은 x가 1이 되고 y가 2가 되죠. 구조분해 가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는요, 호출할 때부터 아예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 1,2를 리턴하니까 m에다 1을 주고 n에다 2를 준 거예요. 이 표현이 파이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통계 분석 쪽에서 그 히스토그램 그릴 때 쓰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호출하면은 리턴 값이 원소가 3개인 튜플이 나와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받으면 x는 히스토그램이고 y는 도수분포표고 z는 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 뭐 이렇게 3개가 동시에 리턴되는데 그거를 튜플로 받느냐 쪼개서 받느냐, 그건 뭐 개발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구조분해해서 리턴 받는 걸 즐겨서 써요.
A하고 B라는 변수가 함수 바깥에 있습니다.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함수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얘네들을 글로벌 변수라고 해요. 자, 푸 호출하면은 C가 산정계에서 출력하니까 300이 나와요. 그럼 이제 C가 만들어졌죠? 그거를 함수 끝나고 나서 출력하려고 하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함수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쓸 수 있는데 함수 밖에서는 함수 안에서 생성된 변수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 있는 값을 밖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무조건 리턴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밖에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자주 쓰이는 코드를 그룹화해서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드는 걸 함수라고 해요. 함수는 필요에 따라 조건값으로 쓰이는 파라미터랑 결과값으로 변하는 리턴값을 만들 수 있고요.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미리 설정할 수 있었죠. 파라미터를 쓸 때 이름을 명시하면 전달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실행 도중 리턴을 만나면 실행을 즉시 종료합니다. 여러 개의 반환값이 필요한 경우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할 수 있고 이거 리턴 받을 때 구조분해 가능합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학어 파이썬에서는 정의한다라는 뜻의 define을 줄여서 DEF라고 했고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없는 형태 리스트, 튜플, 문자열, 딕셔너리 딕셔너리도 가능합니다. 문자열이 안 되는 거고요.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 파라미터, 함수 이름, 리턴값 얘네들이 함수를 구성하는 거지 반복문은 함수를 구성하는 데는 연관이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2교시 때 설명 시간이 좀 길어갖고 마지막 교시 실습을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요. 요 내용들은 그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라고 하면 함수를 구사하시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요. 만약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염두하신다고 하면은 직접 함수를 만드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할 때도 함수를 짜기는 해요. 그래서 비슷한 분석 패턴 여러 개가 있으면 함수를 묶어놓고 그걸 호출해서 여러 번 결과를 재탕시키는데 대부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전문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딩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짠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서술을 해나간다는 느낌의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활동 자체가 함수를 만들기에 좀 적합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목적이 데이터 분석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요 마지막 단어는 전반적으로 그냥 의미만 파악하셔도 충분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디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그 전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함수라는 내용은 반드시 섭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아까 전 단원에 있었던 그 연구과제 풀이부터 해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파이썬 내장 함수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제 파이썬의 그 문법을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 빼고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와 함께 파일 입출력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